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23번째 인물은 장기 미제로 남은 그놈 목소리 이형옥은 유괴 살인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올리는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썼네요. 검경에 대한 불신은 물론 재판부의 선심 판결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력사건 검거율은 80%를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안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컷뉴스 2022년 10월 13일자에서 가져온 범죄 검거율 추이라는 걸 살펴보시면 2015년 80.6% 해서 쭉 올라가죠. 2017년 85.0%, 그러다가 2021년쯤에 79.5%가 되는데 어쨌든 80% 이상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이긴 하지만 이건 그렇고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이긴 하지만 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의 자료실에 의하면 특히 살인사건 검거율은 98%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범인 못 잡은 살인사건 196건, 검거율 98.2%라고 하고요. 4대 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다 2009년에는 82.2%였고 그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6, 18년에 77.2% 정도로 조금 또 다운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기 미제 사건, 영구 미제 사건이 아닌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구라고 하면 끝없이 미제라는 거고 장기라고 하면 그냥 좀 길게 하지만 끝은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해결되지 않은 사건. 자, 2019년 약 35년 만에 진범이 잡혔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살인 사건이 되어버린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 살인 암매장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형옥군 유괴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그로 인한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언젠가는 그 범인들이 꼭 잡힐 것이라고 굳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형호 군이라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 찾은 사진이고요. 1991년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던 초등학교 3학년생 이형호 군은 1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경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30대 초반에 서울 말씨를 쓰던 그 남자는 형호는 내가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현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해 놓고 있어라. 는 지시만 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것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범인은 이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거죠. 물론 압구정동에 사니까 부자였겠죠. 그때 당시에도 강남 압구정동은 알아주는 동네였죠. 그렇다고 해도 이틀 만에 그때 당시에 현금 7천만 원, 또 카폰이 달린 자동차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집안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 44일 동안 약 60여 차례의 협박 전화를 하게 됐고, 범인은 매우 치밀했고 사람의 심리 역시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형호 군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다음에 저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현장에 있던 강남경찰서의 형사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머니를 유도해서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대답하게끔 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정말로 범인이 굉장히 뭔가 치밀한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 형사 옆에 있죠? 좀 바꿔줘요. 이러면 대부분 바꿔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영호 군의 아버지를 김포공항 주차장으로, 대한극장으로, 태극당 제과점으로 불러내며 끊임없이 경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형호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88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서울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철제 박스가 있고 메모를 돌로 눌러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근처의 철제 박스였는데, 이때 경찰들이 박스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이 돈을 가져갈 동안 형사들은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영호 군의 어머니는 범인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에 대비해서 한일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상업은행으로 송금했고요. 그리고 2월 19일 상계동 상업은행 지점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은행원은 단말기에서 사건 신고 계좌라는 메시지를 확인했고요. 그러자 은행원은 당황하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자, 그러니까 남자는 바로 눈치를 채고 황급하게 통장을 받아가지고 도망쳐버렸다고 해요. 그 지점에는 CCTV도 없었고요. 통장 개설 신청서와 메모지에는 지문조차 남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범인을 추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3월 13일 잠실 올림픽대로 뚝방 아래 배수구에서 한 소년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이형호 군이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 이형호 군은 납치된 당일에 바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범인은 이형호 군을 납치하자마자 살해한 뒤에 뻔뻔하게도 44일 동안 그 부모와 경찰을 농락했던 것이죠. 이후 경찰은 범인과 직접 접촉했던 은행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면서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범인 몽타주예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사실 이 사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형호 군의 생모 쪽인 사촌 동생인 이상재 가명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이 사람도 놓치고 말았어요. 우선 협박 전화의 성문이 이상재와 일치했고요. 이형호의 친형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고, 이형호의 조부가 굉장한 자산가임을 알고 있는 등 집안 사정의 범인은 굉장히 해박했어요. 또한 이형호 군의 생모가 이유실과, 그러니까 이형호 군의 아버지와 이혼했을 당시에 사촌 누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도우면서 이유실, 이형호 군의 아버지와의 사이도 무척이나 안 좋았고 당시 자금 사정도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낯선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애가 반항을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목격을 했겠죠. 근데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당연히 목격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재는 서울의 공중전화에서 협박전화가 걸려왔을 때 자신은 경상북도 경주에 투숙 중이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용의자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성문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분명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에도 경찰은 유괴를 저지른 인물, 전화로 협박한 인물, 현금 인출을 시도한 인물을 모두 한 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줬던 거죠. 협박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요. 유괴는 또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요.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성문에 대한 분석이 더 발달한 지금은 오히려 성문이 지문이나 홍채, DNA와 같은 고유 생체 정보는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더 얻고 있기는 해요. 그건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성문은 고유한 형태를 띈다라고 믿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주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상재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2년, 2011년, 2019년 세 차례나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범인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추정했고요. 성문 분석을 통한 범인의 하관을 유추한 결과 범인은 입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짧고 좌우로 잘 발달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이 직접 만나 현금 인출을 시도했던 남자는 입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긴 계란형의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다시 범인 몽타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좀 긴 편이에요. 이 왼쪽 사진은 조금 둥그레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같은 인상인데도 훨씬 더 갸름하고 길어 보이죠. 그리고 또한 범인은 저희, 우리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요. 이영호 군의 아버지 이우실의 동선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이우실을 감시하는 인원도 따로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요. 2007년 설경구 김남주 주연의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놈을 잡기 전에는. 1991년 이형호 군 유괴사건 실화. 현상 수배국 그놈 목소리.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이 사건의 범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결코 한 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춘재 사건이 뒤늦게 해결되었던 것처럼 경찰들이 이 사건 역시 재수사 중이다 라고 하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검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춘재 사건처럼 범인의 DNA가 남았다든가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으로 무엇인가 더 확실한 증거를 획득하고 범인들까지도 체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서 글을 마무리하는데 벌써 30년도 지난 사건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혹시나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 중요 미제 수사팀으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목소리예요. 영화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자, 내용이 10분이 넘어갈 정도로 기니까 일단 앞부분만 제가 들려드렸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형호 유괴 사건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전체를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 내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내용도 조금이라도 뭐 지식이나 흥미에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함께 올려드렸던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